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친정엄마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도 그 엄마와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당신의 뒷모습은 혹시 당신이 평생 거부하고 싶었던 친정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혜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부끄러움과 부인하고 싶은 현실이었다. 엄마의 이름은 순옥. 이름부터가 촌스러웠고 그녀의 삶은 이름처럼 순박했지만 팍팍했다. 순옥 씨는 일평생 시골 장터에서 흙 묻은 나물과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팔았다. 지혜의 어린 시절 기억 속 엄마의 이미지는 언제나 기름때 낀 앞치마, 흙먼지가 앉은 얼굴, 그리고 손등에 거칠게 박힌 주름이었다. 지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엄마의 옷에서 나는 냄새였다. 여름에는 땀과 생선 비린내가 섞인 냄새, 겨울에는 찬바람에 찌든 연탄 냄새. 학교 앞에서 엄마가 자신을 부르러 오는 날이면 지혜는 친구들에게 들킬까 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특히 사춘기 시절 멋진 옷을 입은 친구들의 엄마들과 자신의 엄마를 비교할 때면 지혜는 엄마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속으로 외쳤다. 왜 나만 저런 엄마를 가져야 하는 걸까? 엄마는 물건을 팔 때면 목청을 높여 손님과 흥정을 했다. 100원, 200원이라도 더 받으려 애쓰는 그 모습이 어린 지혜에게는 구차함과 천박함으로 느껴졌다. 아니, 아주머니. 이 시금치가 이렇게 시들었는데 이 가격을 받으시려오? 젊은 아가씨, 이게 다 우리 애들 학비여. 그냥 좀 줘, 안 돼. 그럼 내가 손해야. 엄마의 날선 목소리가 시장을 울릴 때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엄마의 존재를 지우고 싶었다.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지혜는 엄마에게 새로 나온 흰색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랐다.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낡은 구두를 꺼내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으며 말했다. 지혜야, 새 거 사면 아깝다. 꿰매 신으면 되지. 너 신발은 다음 달에 꼭 사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의 마음에 엄마에 대한 미움이 쌓였다.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돈 때문에 구차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아하고 깨끗하고 풍족한 삶을 살 거야.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하자 지혜는 자신의 다짐을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와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두기였다. 서울 변두리에 전셋집을 얻고 백화점에서 산 고급 정장을 입었다. 친구들에게는 부모님이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둘러댔다. 엄마가 혹시라도 서울 집에 불쑥 찾아올까 봐 전전긍긍했고 엄마의 잔소리와 걱정은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요즘 세상은 엄마가 살던 때랑 달라요. 라는 차가운 대꾸로 잘라냈다. 지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엄마의 모습과는 정반대에 위치한 채 반짝이는 유리구슬 같았다. 엄마의 고생과 헌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평생 도망쳐왔던 가난하고 억척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댁은 유복하고 교양 있는 집안이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지혜는 친정엄마의 장사라는 단어를 자영업으로 교묘하게 바꾸어 설명했다. 결혼식 날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난 엄마는 쭈뼛거리며 구석에 서 있었다. 지혜는 친척들에게 엄마를 제대로 소개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혹시라도 흠잡힐까 봐 엄마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지혜는 엄마를 예면하는 것이 곧 우아함과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다.
엄마의 존재는 지혜가 힘들게 쌓아 올린 성공의 탑에 언제라도 균열을 낼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지혜는 몰랐다. 자신이 예면한 것은 냄새나고 낡은 엄마의 삶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엄마의 전부였고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엄마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과 부끄러움이 단단한 벽을 치고 있었다. 지혜는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서 스스로 멀어지는 외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지혜가 그토록 갈망했던 세련되고 우아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5년 차 남편의 작은 유류 사업은 90년대 후반 몰아닥친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와 함께 처참하게 자초했다. 사채까지 끌어다 썼던 남편의 사업은 부도 처리되었고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빚더미로 변했다. 화려했던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옥탑방으로 이사하던 날, 지혜는 남편과 함께 낡은 가죽 소파를 짊어지고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했다. 지저분한 이삿짐 트럭 앞에서 시어머니는 지혜에게 날카로운 비난을 퍼부었다. 쯧쯧. 아무리 봐도 내 친정 쪽 팔자가 안 좋은 모양이다. 우리 집안에 너 들어오고부터 되는 일이 없어. 사돈 집안의 그 억척스러운 기운이 여기까지 오는구나. 지혜는 분노와 서러움에 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지혜의 삶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친정엄마의 삶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가기 시작했다. 고급 정장과 하이힐은 신을 수 없었다. 대신 움직이기 편하고 질긴 시장표 몸빼 바지를 입었고 백화점 쇼핑 대신 지하철역 근처의 벼룩시장에서 구멍난 옷을 꿰매 입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무기력함에 빠져 매일 술로 시간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빚 독촉과 함께 지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지혜는 가정을 지켜야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식당 설거지부터 공장 잡일, 밤에는 대리운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 응대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의 지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툭하면 짜증을 내는 남편에게도 억척스럽게 맞서 싸웠다. 지혜의 눈빛은 강해졌고 말투는 거칠어졌다. 더 이상 상냥하고 우아한 지혜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생활고에 찌든 전투적인 여인이 서 있었다. 어느 날 생활비를 10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대형마트의 야채 코너에서 시든 채소를 상갑에 달라고 마트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지혜는 문득 자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2톤은 높아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채소 한 봉지를 손에 쥐고 직원에게 거의 악을 쓰고 있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썩는 거잖아요. 반갑에 떨이로 주신다면서요. 내가 100원 더 깎아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실랑이가 끝나고 계산대를 나오던 지혜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억척스럽게 100원이라도 더 깎으려고 목청을 높이던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고 증오했던 시장통 엄마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려고 했는데. 우아하게 살고 싶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본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 억척스럽게 묶은 머리,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 그것은 수십 년 전 자신이 경멸했던 엄마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엄마를 비난할 자격이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가난의 대물림을 결국 스스로 이행하고 있었다는 자괴감이 지혜를 짓눌렀다. 지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자신이 예면했던 엄마의 서러움과
자신의 참담함을 함께 통곡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삶은 이미 엄마의 고단했던 궤적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었다. 지혜와 엄마, 순옥 씨 사이에 서먹하고 냉랭했던 관계는 순옥 씨가 갑자기 쓰러지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엄마를 찾아갔을 때도 지혜는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엄마,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라는 건조한 말과 함께 돈 봉투만 건네고는 저 바빠서 가봐야 해요. 라는 핑계로 서둘러 병실을 나섰다. 엄마의 병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지혜는 엄마의 눈빛에 어린 서운함과 체념을 보았지만 스스로에게 나는 할 만큼 했어라고 변명했다. 엄마는 폐암으로 진단받았고 지혜가 바쁘다는 핑계로 예면하는 사이 빠르게 쇠약해졌다. 결국 엄마는 지혜의 마지막 따뜻한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예로운 싸움을 끝내고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지혜는 오열했지만 그것은 엄마를 향한 사랑보다는 평생 엄마에게 모질게 굴었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더 컸다. 장례를 치르고 몇 달 후 지혜는 엄마의 낡은 시골집을 정리하기 위해 홀로 내려왔다. 집은 여전히 흙냄새와 말린 나물 냄새가 뒤섞인 채 그대로였다. 지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멈춰버린 시간 같았다. 짐을 정리하던 지혜는 엄마의 방 깊은 곳, 이불장 아래에 숨겨져 있던 나무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괴짝은 자물쇠도 없이 낡았고 표면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괴짝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낡은 천 조각들과 함께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수첩 4권이 나왔다. 지혜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그것은 엄마의 일기장이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엄마의 글씨는 투박했고 맞춤법은 자주 틀렸으며 얼룩이 곳곳에 묻어 있었다. 일기장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시장에서 동료 상인들에게 무시당한 서러움, 그리고 늘 지혜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절절하게 적혀 있었다. 1990년 3월 10일, 지혜가 중학생이 됐다.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었다. 꿰맨 양말 신기는 내가 너무 미안해서 밤새 울었다. 내 딸은 저 우아한 것들처럼 살게 해줘야 하는데 오늘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100원 더 받으려다 젊은 아가씨한테 혼났다. 내가 구차해서 지혜가 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났다. 2003년 5월 7일 지혜가 결혼했다. 나를 부끄러워할까 봐 시장 일은 잠시 쉰다고 거짓말했다. 사위 될 사람이 참 좋아 보였다. 지혜는 나처럼 억척스럽게 살지 않기를, 우아하고 곱게 살기를 매일 기도한다. 내가 모아둔 비상금, 지혜에게 주지 못했다. 이 돈이라도 지혜가 사는 세상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지혜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일기장 사이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가 떨어졌다. 펼쳐보니 지혜가 대학 시절 촌스럽다며 버렸던 낡은 인조 가죽 스카프와 구멍이 났다고 던져버린 양말이 정성껏 꿰매진 채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엄마는 딸이 버린 것 하나도 소중히 간직하며 딸이 세상의 풍파에 상처 입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지혜는 그 낡은 괴짝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자신이 평생 수치스러워했던 엄마의 억척스러움은 사실 딸을 지키기 위한 별표 방패 별표였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엄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억척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딸의 우아한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는 희생을 선택했던 것이었다. 괴짝 속에는 엄마의 냄새와 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가득했다. 이 세상 어떤 명품보다 귀한 보물이었다. 일기장을 읽는 동안 지혜는
자신이 평생을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올린 우아함의 성은 사실 엄마의 땀과 희생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엄마의 삶, 그 안에는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지혜는 텅 빈 엄마의 집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마주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이제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여인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억척스럽게 묶은 머리,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 그것은 수십 년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친정엄마의 모습 그대로였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새벽까지 일하느라 피곤에 절은 표정, 가족 걱정에 잔뜩 굳게 닫혀있던 인매. 특히 손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다. 지혜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도 억센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엄마의 손에서 보았던 지혜가 가장 경멸했던 바로 그 굳은 살이었다. 엄마처럼은 안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삶의 고난과 가정의 무게 앞에서 지혜는 결국 엄마의 삶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굳은 살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실패에도 시댁의 구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켜낸 지혜 자신의 훈장이었다. 지혜는 거울을 향해 흐느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했는지. 지혜는 엄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엄마는 일기장에 자신의 서러움과 고통을 기록하는 대신 오직 딸의 안녕과 행복만을 염원했다. 억척스러운 엄마가 아니었다. 희생적인 엄마였다. 지혜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보았다.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엄마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았다. 엄마의 낡은 옷과 억척스러운 말투 때문에 창피해했고 끝까지 엄마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지혜의 삶이 억척스럽게 변해가는 과정은 엄마의 희생을 비로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지혜는 거울 속의 자신, 그리고 그 속에 투영된 친정엄마의 얼굴을 향해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날 이후 지혜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시장에서 100원짜리 흥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구차함이 아니었다. 가족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강인한 어머니의 지혜였다. 시어머니나 남편의 짜증에도 이제는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았다. 엄마의 넓은 희생을 깨달은 후 지혜의 마음속 그릇은 넓어졌기 때문이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거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수십 년을 돌아 결국 도달하게 된 가장 아름다운 모성애의 완성이었다. 세월은 흘러 지혜의 딸, 수아는 어느덧 성인이 되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아는 엄마와 할머니 세대와는 달리 자유롭고 당당했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아가 웨딩드레스를 고르며 말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억척스럽게 살진 않을 거야. 엄마는 너무 고생했잖아. 나는 엄마처럼 살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거야. 순간 지혜는 30년 전 자신이 엄마에게 했던 말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처럼은 안 살겠다.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예전의 나라면 서운함을 느끼거나 딸에게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라고 핀잔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혜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딸의 말 속에 담긴 엄마를 향한 연민을 읽을 줄 알았다. 결혼을 앞둔 딸을 불러 지혜는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엄마가 지혜에게 물려주었던 인조 가죽 스카프와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 그리고 30년 전 흙냄새를 풍기던 엄마의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지혜는 수아에게 지난날 자신이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일, 그리고 결국 자신이 엄마를 닮아가며 깨달았던 삶의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아야. 엄마의 억척스러움은 엄마의 삶이 가난해서 생긴 게 아니었어. 그것은 엄마가 너를,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운 방패였단다. 그 방패가 없었더라면 엄마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야. 엄마를 닮는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란다. 엄마가 너를 위해 흘린 눈물의 훈장을 물려받는다는 뜻이야. 너는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 하지만 혹시라도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이 너를 짓누를 때, 엄마의 억척스러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지혜는 딸의 손에 그 낡은 스카프와 일기장을 쥐어주었다. 수아는 더 이상 억척스러움이나 가난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기장 속에서 엄마의 삶과 할머니의 희생을 보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의 인생 대물림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숭고한 희생의 계승이 되었다. 지혜는 비로소 엄마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거울 속 엄마의 얼굴을 향해 미소 지었다. 지혜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 억척스러워진 자신의 모습도 굳은 살 박힌 손도 사랑한다. 그것이 곧 엄마의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골집을 정리하면서 엄마의 유품들을 가장 귀한 보물로 간직했다. 그녀의 노후는 더 이상 해안이 아닌 깊은 이해와 평온함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지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 미소 속에는 엄마의 강인함과 딸의 깨달음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지혜는 자신의 딸이 이 별표 사랑의 궤적 별표를 영원히 축복으로 간직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엄마가 그러했듯이 당신도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딸 역시 그 아름다운 희생을 언젠가는 깨닫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을 보냅니다.